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송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발표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를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15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다음에 이제 세 분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에서 지도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라이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입식으로 이게 그냥 그 옛날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입식 교육처럼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그냥 말씀 바로 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또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방금 4차 산업혁명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기술과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비상시국이 만나니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디지털로 완전히 변화해 간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디지털의 세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 컨퍼런스의 팀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유통과 물류와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라는 것들이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예를 들면 나는 물류회사에 다닙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유통회사에 다닌다 이런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화상 회의로 뭐 물류 대기업의 비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이 비전에서 물류라는 말을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물류회사도 그렇고 유통회사도 그렇고 뭐 세상을 연결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우리의 일은 물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이때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유통회사에서 좀 이렇게 자문을 했던 것이 2013년인데요. 2013년에 저한테 떨어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마존의 시대에 과연 오프라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회의에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고위 임원들 모두 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온 벽이 전부 다 글라스가 이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돼서 저걸 통해서 유통 주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약간 뭐 좀 브레이크를 딱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술적인 마인드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기술이 상용화돼서 커머디티화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술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우리가 고객과 만나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컨퍼런스가 바뀌었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이걸 듣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구글에서 2011년에 만든 그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게 제가 그린 것은 7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는 identify 그래가지고 배고프다라든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나의 수요를 이제 스스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인지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리서치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 정한 거예요. 뭐냐면 나 국밥을 시켜야 되겠다. 또는 국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서치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치 단계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픽업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픽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배달 앱에서는 오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더링이 일어나게 되면 배달 이제 주문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페이먼트, 지불이 일어나고 돈을 결제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딜리버리, 서비스 딜리버리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용을 하거나 리턴하거나 이런 단계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 시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할 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량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브라운관 TV의 대명사였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체들이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했던 시절이고요. 이때는 사용하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걸 우리가 Second Moment of Truth라고 불러요. MOT, 고객 접점. 그러니까 사용하는 순간에 비로소 퀄리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조업의 전성시대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술의 보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TV가 그놈이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TV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하는 광고, 어떻게 보면 포장, 디자인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대한민국이 기술 보편화 시대에 디자인을 얹으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디자인 경영을 채택하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irst MOT라고 불리는 첫 번째 접점조차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로 MOT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말인데요. 이제는 아이덴티파이에서 서치까지가 중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오늘 해운대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해운대 먹자골목에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덴티파이는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서 먹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해운대 먹자골목 저 전통 골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시면 가게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결정하지 않죠. 이미 이 호텔 문을 나가면서 어디서 먹겠다라는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즉 수많은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있지만 그 가게들은 간판에다가 원조의 원조라는 말을 붙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이미 서울에서 3박 4일 동안 어디를 갈지를 다 결정해서 오시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라이프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그 수많은 상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이 유통회사에서 자문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좋다 그러면 이제 이 7단계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기업은 누구인가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검은 색깔은 2013년 당시의 그림입니다. 제가 그때 그대로 가져왔어요. 2013년 당시에 검은색은 뭐냐면 각각의 회사가 어느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서 페이스북은 아이덴티파이의 대장이죠. 여러분들이 상품 검색을 페이스북에서 하진 않으시겠지만 괜히 심심하시면 그냥 페이스북을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이 막 피드를 올리게 되죠.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난 뭐가 필요하다라든지 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일어날 텐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도 서치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글, 네이버 같은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각각 검은색 이 단계별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 우리가 T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 기둥이 되는 분야는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페이먼트 회사, 지금은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은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동네 장보기 회사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커스터머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류 기능밖에 없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장 핫한 회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각각의 회사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각 단계별로 하나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씩 옆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죠.
그게 지금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말을 가져오게 된 계기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페이스북은 상거래로 진출하게 되면서 검색을 넣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거래를 넣게 될 것이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이미 구매 버튼이 들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품 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로그에서는 아이덴티파이가 될 것이고요. 검색에서는 네이버 쇼핑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단계에서 각자 자기의 파트에 중점을 놓고 분야를 확장해 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넓히면 자연스럽게 커스터머의 라이프, 삶이 그 회사의 플랫폼에 얹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라이프에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쭉 움직이면서 이 중에서 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 다음에 인접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구글이 다 해먹을 것이냐, 아니면 네이버가 다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물류회사 중에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각자 자기가 하나의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인접한 분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과거에는 우리의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2013년에 저희가 예상한 건 뭐냐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유통과 물류와 이런 IT 회사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은 라이프 플랫폼 회사가 중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쇼핑하는 그런 공간은 줄어들고 라이프 서비스가 늘어난다. 밥을 먹는다라든지 논다는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보시면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의 66% 이상은 아마존에서 최초 검색을 먼저 시작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리서치와 서치 단계의 구글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쿠팡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쿠팡과 네이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쿠팡에도 쿠팡페이가 있고요, 쿠팡 검색이 있고 쿠팡의 딜리버리가 있죠. 결국은 네이버와 쿠팡이 맞붙는 세상이 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마존이 현재 그 물건을 딜리버리할 때 누구를 사용했는가라고 했을 때 원래 아마존은 전통적으로 페덱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페덱스고요. UPS라든지 USPS의 점유율은 좀 낮았어요. 근데 작년 9월 전까지 아마존이 직접 딜리버리하는, 즉 물류회사를 통하지 않고 딜리버리하는 볼륨이 증가하다가 작년 9월에는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존으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더 이상 아마존과 거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존의 물량은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유통회사와 물류회사가 경쟁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커스터머들이 천태만상으로 정말 이런 복잡한 커스터머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고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서 그냥 던지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라이프가 플랫폼에 올라가는 시대에는 결국은 디지털화가 되면서 맞춤형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이키와 인스타카트 사례를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우리 세션의 발표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나이키라고 하는 제조회사인데요. 이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나이키 다이렉트라고 하는 채널을 열면서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요. 기존의 유통 채널들을 다 끊어버리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9년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의 34%가 나이키에서 직접 커스터머한테 판매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유통의 다단계 채널이 다 사라지고 커스터머와 나이키가 직접 만나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중국에서 나이키의 판매량이 폭발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키가 다이렉트 커스터머와 직접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앱들을 만들었어요. 나이키 플러스 앱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니커즈라는 앱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니 커스터머들이 더 많이 이 앱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앱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달리기를 하고 구경을 하고 그러면서 상품을 사는 것은 곁다리로 일어나는데 그 판매량이 폭발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가 인스타카트라는 사례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스타카트가 아니라 온라인 그로서리의 대장은 월마트였습니다. 로컬에 매장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인스타카트가 월마트를 누르고 1등이 돼버렸는데 압도적 1등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요, 동네 장보기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동네 장보기 서비스가 슈퍼마켓이 있으면 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 내가 물건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장보기 서비스가 있는데 무슨 이런 회사가 10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했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물류회사는요, 마트에서 자, 이 물건을 옮겨줘 그러면 물건을 배달해 줬죠. 그런데 인스타카트는요, 인스타카트 앱에 슈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물류 앱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고 딜리버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슈퍼가 인스타카트 앱에서 빠져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옛날 같으면 그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서 물류회사를 교체했겠죠. 근데 이제는 그 회사가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인스타카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 앱에 정착을 해서 그 슈퍼에 물건 시키지 않습니다. 즉, 장보기 회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렸죠. 슈퍼마켓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게 저의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제 마무리인데요, 결국 라이프 플랫폼 시대라는 거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단계가 하나의 싱글 단계로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 단계라는 것은 7단계였던 것이 하나로 줄어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 딜리버리까지 있는 이 단계에서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커스터머에게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손쉬운 경험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커스터머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시키면 CJ 대한통운이 오든 한진이 오든 만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인스타카트에서는 직접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다이렉트 채널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 결국 그것이 라이프 플랫폼이 되고, 그럼 그것은 유통이냐 물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거의 핵심 메시지고요. 이후 나오는 세 분의 연사들께서는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꿨더니 전통적인 모델을 혁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이 역할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맛보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은 다음 연사들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 패널 토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